(60년쯤) 전이니까 옛날 얘기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좀 머물면서 하버드 대학에 한 학기 동안 있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좋은 그 신학적 철학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한 분 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독일에서 처음 왔을 때는 유니온 신학에 65세가 정년이니까 65세까지 계약을 하고 왔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7년을 또 모셔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3세까지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그 마지막 종강식에 제가 참석해서 있었는데 그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5년을 또 계약했다고 시카고 대학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이로 78세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 대학 교수 정년을 60세로 낮추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들은 80이 될 때까지 강의하는데 우리는 60이 돼서 다 늙어서 은퇴하는가 그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 들렸습니다. 인도에 들러서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사회학자들 얘기가 인도 사람들이 평균에서 미국 사람만큼 잘 살려고 하면 180년은 걸린다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렇게 살면서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미국에는 젊은 늙은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60, 70이 됐다고 해도 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인도에 가니까 젊은 늙은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50쯤 되면 난 다 늙었다고 생각하고요. 남쪽 데카 지방 같은 데 가면 이제 여성들이 10대 후반에 결혼하고 아기 나니까 평균 수명이 60이, 50이 잘 안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늙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 혼자 생각에 한국 교수들도 80 가까이까지 좀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60 넘어서도 이제 난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 때가 올 것 같은데 언제쯤 올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개인의 행복이고 또 국가의 성장하는 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30대 중반에 이제 교수로 왔는데 60에 됐다, 정년이 됐다, 또 은퇴한다 하는 교수들이 있으면 나 자신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갑까지 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30년 일하다 보니까 내가 회갑이 되고 65세가 돼서 이제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갑도 되고 정년도 돼서 떠나게 됐는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늙었다고 하는 생각은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강의를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좋은 책들은 지금부터 쓰고 싶은데 또 그런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 관계되는 좀 비중 있는 책들은 다 정년퇴직하고서 한 10년 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젊어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할 때
그래도 좀 오기를 부려봤다고 할게요. 후배 교수를 보고서 나 이번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법이니까 사회 나가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회 일을 좀 더 많이 맡아서 하여튼 성의껏 했습니다. 75세쯤 돼도 내가 뭐 늙었다, 이젠 더 학문도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나고요. 80이 넘었습니다. 80 아마 3, 4세쯤 됐을 때입니다. 나하고 동갑이고 같은 분야에서 또 일하고 또 그 아주 50년 동안 우정을 가지고 살아온 제 친구가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구실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 있는 또 그리고 생산적인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아마 50쯤부터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진 사회는 50이 되면 가능한데 우린 50은 일은 많이 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좀 철이 못 드는 나이 같습니다. 그래서 60은 돼야겠다.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가 계란 노란저에 해당하는 것만큼 좋은 나이겠는가. 성장하고 생산적인 정신적 노력이 계속되는 때까지는 보람 있는 나이다. 그럼 그 몇 살쯤이었을까? 우리가 다 80 넘도록 살아보니까 75세까지는 성장했다. 그래서 60에서 75세가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나이였다. 그럼 이제 75세까지 성장한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노력해서 연장하게 되면 얼마나 갈까? 그때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는 80 중반쯤까지는 가고 더 잘 노력하게 되면 90 가까이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길 선생이 이제 90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떠나기 한 8개월 전까지도 쭉 일했습니다. 안병욱 선생은 93세 때에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이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그 얘기를 우연히 이제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친구들과 내 생각을 다 경험하고 정리해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는 60에서 75세. 75세까지 성장한 것을 그대로 연장하게 되면 90까지.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나이고 앞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 어디 가도 뭐 60대에서 난 늙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이나 그런 생각하지. 70은 고희라고 그래서 아주 드문 나이라고 그랬는데 이젠 70대에도 늙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80쯤 되면 이젠 난 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의 내 나이가 되게 되면 80까지도 늙었다는 생각 안 할 겁니다. 90쯤 되면 이제 내가 늙는가 보다 그렇게 살게 되지 않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중요한 것이 몇 살쯤 되는가, 60쯤 되게 되면 철이 들어야 합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고 살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을 나이가 못 되면 지도자의 자질도 못 다루고요. 또 다른 사람이 존경해 준다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60쯤 됐을 때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독립하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해방이 되죠. 주어진 직장 생활도 떠나죠. 그래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난 나이가 60 중반쯤 늦게 잡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90까지 인생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과나무를 많이 키워놓게 되면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줄 수 있도록 성숙하는 나이, 그것이 75세쯤부터 90까지다. 아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책임을 못 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책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건데, 확실한 건 민구안이 신체가 늙는 것은 누구나 꼭 같습니다. 학자들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은 체력이 가장 높은 때가 22살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이제 24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성장하는데 곧 끝나고 이제 서서히 내려와서 늦게 되는데, 이제 50쯤 되게 되면요, 깜빡깜빡 기억력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거 내가 이제 늙는가 보다, 기억력이 약화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살아보면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50쯤 되면 기억력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지만은 그 대신 나타나는 것이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은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는 나이기 때문에요. 정신적으로는 50쯤부터 확실하게 사고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노력하게 되면 얼마나 가는가? 제가 생각엔 90까지는 누구나 갑니다.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못 간다 하는 생각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죠, 우리가 전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성인병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요새는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려운 병도 일찍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제 도중에 묻는 거지 90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90 이후에는 어떻더냐 하고 물으면 공통된 건 모르겠어요. 개인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정신력이 언제부터 늙었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누가 나보고 어느 신문 봤느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나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9사람들이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다 50대, 60대 초반까지예요. 왜 그 10사람 가운데 끼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은 내가 앞섰으니까 그래요. 사상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상이 이제 뒷받침해 준 거죠. 그때 내가 97세였는데요. 97세는 내 신체적으로 늙은 나이지만은 정신적으로 꼭 늙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5달 지나면 만 100세가 끝납니다. 101살이 되는데요. 요새도 뭐 조선일보의 칼럼도 일주일에 하나 쓰고, 동아일보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뭐 한 권 더 책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 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좀 생각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요. 올라가진 못해도요. 75세쯤까지 성장했던 걸 연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는 노력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늙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76세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철학과 원로 선배 되신 정석회 교수님을 모시고 저 무대에 가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서 이렇게 한참 가고 있었는데 그런 심심하시니까 날 쓱 보시더니 가만히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어? 나이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있더니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좋은 나이가 있었는데 이젠 다 없어졌구나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90대 넘으면서요. 그때가 참 좋은 나이였는데 후회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또 국가의 성장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쉽게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책을 읽고 내가 정신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콩나물에 물을 주어서 흘러버리고 말 바에는 물그릇에다가 콩나물을 얹어 놓으면 되지 않나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자기도 불행해지고 사회에도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요. 우리 주변에 넋두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어서 자꾸 흘러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념에 빠지게 되면 성장을 못합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뭐 주사파라고도 그렇고 이제 마크스 레닌파라고도 그러건데요. 그 마크스주의 사상에 그대로 빠져서 이것이 사회가 성장하는 공식이다, 과제다 그렇게 믿게 되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뭔가 아닌 그 운동권 학생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가만 보면 100년, 150년 전에 그 후진 국가들이 하던 걸 지금 와서 하려고 하면 정치가 후퇴하게 되고요. 경제가 성장을 못합니다. 경제는 지금 국제 무대에서 의기하지 국내 문제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에서 뭐 노사 관계가 어떻게든지 몇 시간 일하는 게 어떻게든지 그 문제 가지고 해결될 때는 아니고요. 국제 무대에 나가서 선한 경쟁을 이겨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나가면 다른 나라보다 앞서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에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늦어지고 맙니다. 잘못하면 한 50년, 100년을 성장 못할까봐 이제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줘서 자꾸 나를 키워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대왕 때에 한글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면, 창제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책을 쓸 수 있었겠어요? 문자가 없으면요 우리나라 언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문화가 없어지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 한글이 없었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 편지는 무슨 말로 썼을 것 같으세요? 사전도 있고 뭐 책도 나와야 할 텐데 못하잖아요. 그 문화를 살리는 것이 이제 독서를 통하는 겁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가 나를 키운다 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독서하는 민족이 돼야 하고요. 또 독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면 좀 그저 쉽게 다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소속된 직장에 있다든지 무슨 이제 뭐 정치 정당에 있다든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나도 이제 연세대학교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우리 교수 좀 가난하게 살던 때들이니까 이제 그렇긴 했습니다. 월급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보너스 나오게 되면요 기분 다 좋아지는데요. 근데 내가 월급 올라가고 보너스를 많이 받으니까 좋다 하는 생각은 다 하면서도 내가 가르치는 가난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으리라 그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명구안이 공동체 의식의 결핍입니다. 그러면 대학 재정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생기지 못합니다.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요.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 등록금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요.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등록금 많이 내고도 그 대학에 가고 싶고요. 내가 등록금 안 내고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주립대학에 가게 되면 우리 부모가 세금 내니까 다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대학에 가게 되면 3분의 1쯤은 많은 등록금을 내고요. 또 3분의 1쯤은 또 자기에게 알맞는 이제 그 뭐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하고요. 마지막 3분의 1은 암만 가난해도 성적이 좋은 애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월급이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회에 적응할 줄 아는데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나라 일을 하면서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내가 받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 공동체 의식의 결핍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문화도 올라가고 민주주의 국가도 되고 이제 경제도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런 생각해 보면 100년 전에 3.1운동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3.1운동 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가? 3.1운동 이전에는요. 모든 생활 단위가 공동체 의식이 나와 내 가정입니다. 나라 걱정, 민족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3.1운동 때 전 국민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게 아니다. 내 가정보다는 국가가 더 소중하고 나보다는 민족이 더 소중하다. 그거 깨달은 3.1운동 때문에 출발해서 오늘 온 겁니다. 그 공동체 의식이 없었으면요. 우린 해방돼도 독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공동체 생활 단위가 이전 국가와 민족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국가와 민족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일하고 계시는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직업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갈 때 미안합니다. 좀 몹시 가난했습니다. 탈북할 때 재산이 없었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사택이락도 있었었는데 연세대학교를 가면서 집도 내놓고요. 애들은 6을 키우고요. 북한에 있던 고향에서 이제 동생 셋이 어머님 모시고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남 보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도 많이 가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그럼 안정이 됐는데 그때 나한테 이제 온 문제가 한 가지인데 그 민구안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하겠냐. 하나는 수입은 적더라도 보람 있는 일이 있고 하나는 수입은 많더라도 보람은 적은 일이 있는데 가난할 때는 수입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말이죠. 무슨 일이 보람 있는 일이냐 그 일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나이 좀 철들면서 40대 중반쯤 되면서는 일을 위해서 일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변화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내 인생에는 아주 큰 변화가 왔습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돈의 목적이어서 일했을 때는 그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나는데요. 저 보람 있는 일,
또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고 일을 찾았더니요, 일이 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가가 있으니까 수입이 또 늘었습니다. 일을 사랑하고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수입이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몹시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고달프고 그랬는데요. 일을 위해서 일의 보람을 찾고 일하니까 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일이 행복이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경제적인 단계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가지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70대 후반쯤 되고 좀 더 인생에 철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더라도요, 일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그거 도와주는 게 일입니다. 정치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해서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기업가는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사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난해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교육자는 나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이 행복해지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좀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좀 줘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사회에 무슨 방법으로 환원할까 하는데 잘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몇 사람한테 부탁해서 당신네들이 나 대신 좀 일해서 우리 사회에 혜택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맡기고 나니까요, 그 제자들도 행복해지고요, 나도 행복하고요.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의 가치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입니다.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걸 책임지지 못했으면 성공했다고 뭐 유명해졌다고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통부 장관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때문에 행복해지는 때는 항상 매일 있습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요, 높은 직업이나 천한 직업이나 그게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목적관을 가지게 될 때 모든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사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따만큼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좀 듣습니다. 다들 뭐 운동을 하느냐, 음식을 뭐 먹느냐, 뭐 잠을 잘 자느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일은 왜 하느냐, 나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 일의 목적입니다. 모든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나와 내 가정을 단위로 살 때는 지났습니다. 나와 내 직장을 단위로 살 때도 지났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민족 국가와 더불어 일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30년 동안 연세대학교에 있었는데요, 나와 연세대학교 요 관계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에 도움을 주었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가서 그 일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행복해지니까 내가 공무원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좀 가난하게 고생 많이 하는 시대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는 처음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평양까지 20일 걸어가서
내가 합격이 됐나 하고 봤더니 이름이 붙었대요. 그래서 또 20일 또 걸어와서 아버지 보고서 나 중학교 학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하고서 들어봤더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사회에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 꽃 같은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것이 인생이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가게 되니까 아버님 말씀이 이제 다시 생각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항상 살아보면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학장도 아니고 뭐 유명해지지도 않았는데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도요, 인생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해 왔기 때문에 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남게 돼요.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남게 돼요. 아까 내가 그래서 우연히 시작하다가 내 두 친구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내 한평생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친구들과 50년을 같이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아마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 가만 보게 되면요. 김태길 선생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사유재산 좀 다 풀었어요. 문화사업에 내놓고 가세요. 안병옥 선생도 그저 모든 걸 나 만나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우리가 38선 넘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줬으니까 그렇지. 그때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할지 모르지. 그래도 대한민국에 몸담고 있는 동안 뭔가 좀 도움을 줘야겠는데 말이죠. 뭘로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 번 또 안병옥 선생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선생 바쁘지 않으면 나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신데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이건 그저 내 예감이야. 암만 해도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 좀 걸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유언하시던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내 직감에 저거 안 선생님 먼저 가시려고 나한테 친구로서 유언하고 싶어 그런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무겁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꼭 뭐 얘기해야 되나 그랬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뭔가 하니 김선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다 마무리해 줄 거야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얘기죠. 안생도 또 먼저 가셨어요.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입니다. 그 전화 걸고 얼마 병중에 계실 때 한 번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이제 옆에 방에 대기실에 좀 좁은 방인데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서 피곤하니까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대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마 지방유지겠죠. 70대 후반쯤 되는 분이 오시더니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뭔가 하니 안병옥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요새 건강이 좋지 못해서 밖에 잘 나오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오늘 선생님 우리 고장에 오셔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고요. 강연을 다 듣고서 돌아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드리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참 저희들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그분 얘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저희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병옥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 보내주셨다.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또 안병옥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는 인사 좀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안 선생님도 그 다음에 돌아가시니까요. 제가 그 얘기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요. 지방 가연 같은 거 쭉 가게 되면 다 나한테 와서 안 선생님 고마운 분이었다고 또 안 선생의 책까지 와서 나보고 사인해달라 그래요. 좀 사인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자 남아서 쭉 생각하면서요. 두 분 친구가 남겨놓은 일 내가 다 마무리해 줘야겠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뭐 돈도 벌어본 것 같고요. 뭐 명예도 얻은 것 같아도요. 남는 건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그래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그 직장에 대한 말씀드리기 바르면 거하니 여러분의 하시는 일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져야지 행복을 나누어 가져야지 행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공자님은 동양의 정말 훌륭한 스승인데요. 공자님의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너희들 다 행복하게 살아라 말이죠. 행복은 그것밖에 없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고 살아라.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했던 그 마음이 남아요. 이상하게도요 남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역사가 이만큼 이루어진 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까 하는 생각해보는 거 전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 마음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네요. 거의 깨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데 이 다음에 무엇인가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할 텐데 무엇을 남기고 갈까 그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새 출발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줘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합니다만은 나이 들게 되면요 자꾸 사회에서 버림받게 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나이 들어야 지혜가 생겨요. 나이 들게 되면요 작은 모범이라도 보여주고 가야겠다 하는 책임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저는 지금도 이제 버스를 좀 많이 타는데요. 언제부터 생긴 습관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버스 타게 되면 기사님 보고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꼭 인사합니다. 또 택시 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생각에 내가 하는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 아니다. 나도 공부 많이 하고 재산 많이 있으면 이런 직업은 안 한다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교통부 장관 때문에는 행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루에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준다고 그보다 더 조소한 일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직업이 이만큼 소중했구나. 누구보다도 내 직업에서 이만큼 많은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구나.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 딸들하고 저녁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저녁 다 먹고 나올 때 되면 그래서 아들, 딸들이 그냥 나와도요. 나는 찾아가서 수고해 준 사람들한테 인사합니다. 늦도록 수고해 줘서 고맙다고 정말 감사한다고 말 인사하고 나옵니다. 내 손주들이 볼 때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그대로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꼭 가서 인사드린다. 할아버지 참 뭔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렇게 보면요, 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요. 나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지 하는 희망, 그것이 우리를 젊게 하고요, 행복하게 하고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시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것 같아요. 또 오늘보다 내일 달라지고요, 금년보다 또 새해가 또 달라지고요, 90이 돼서도 항상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좀 새 출발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셨어요. 행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좋은 인생을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